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칠곡과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피해자인 두 의붓 엄마에게 징역 15년과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와 함께 이번 판결 내용과 그리고 아동학대 근절 대책 어떤 게 필요한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서울장신대 사회복지학과 박은미 교수 자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칠곡 아동학대 사건, 울산 아동학대 사건,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번 오늘 판결을 보니까 칠곡 계모한테는 10년형이 선고됐지 않습니까? 예. 변호사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 변호사들이 주로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사실은 법원이나 검찰의 어떤 결정을, 어떤 법적 결정을 일반인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통역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역할도 있는데 이번 결정은 도대체 어떻게 전달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로서도 도저히 법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고, 아마도 추측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 정도는 이제 법원이 가지고 있는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건일 때는 뭐 어떤 정도 10년 이상에서 15년을 적용을 하고 거기서 법적으로 더할 부분 있으면 더하고 깎을 부분 있으면 깎는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치 수학 공식처럼 그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글쎄요,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는데요. 이 아동이 근 1년간을 그 계모로부터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고통을 당해 왔는데 그 과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결정이 되셨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뭐 양형 기준을 조금 전에 뭐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요. 양형 기준이 어떻게 됐길래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양형 기준을 따지자면 살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뭐 법정형 자체는 뭐 사형 무기징역도 가능하게끔 돼 있지만 그래서 대법원 기준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를 살인죄일 경우 적용을 하고요. 상해 같은 경우는 그보다 조금 낮아지기 때문에 상해 치사 같은 경우에는 양형 기준에만 비춰본다라면 그냥 그대로 뭐 어느 정도 거기서는 조금 더 높게 적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검찰이 20년 구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20년 구형 같은 경우에는 양형 기준에는 아예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비록 죄목은 상해치사로 했지만 정말로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보다도 더 최고의 형을 구형을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법원의 판결만큼은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최고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울산 의붓딸 살해 사건의 경우에는 징역 15년형이 선고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마땅한 겁니까? 그 부분도 이제 판결문상 상해치사가 된 이유가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가 되는 이유가 뭐 집에 있는 흉기 같은 걸 사용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머리를 때린 것도 아니라 손발로 몸통만을 구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살인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글쎄요, 어린아이의 갈비뼈가 16개가 부러질 정도의 폭행이었는데 그거를 과연 그걸 구별해서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때린 거라고. 살인죄와 상해치사죄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라고 한다면 의도성인가요? 어떤 건가요? 그 가장 큰 기준은 원래는 이제 원칙적인 모습은 의도성,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을 죽일 생각이었느냐라는 거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도 봅니다. 예견 가능성이 있었느냐. 이 정도의 폭력을 행사했을 때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것도 살인으로 보거든요. 근데 상해치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해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니라 실수로 죽었다는 게 죄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형법에서는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 건 처벌을 하지 않는데 너무 결과가 중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처벌한다는 게 사실은 상해치사거든요. 그래서 형량이,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15년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살인이라는 죄명이 들어가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살인 죄목이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저도 뭐 그거는 공감하는데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동 학대라는 용어 속에서 그냥 자녀를 그러니까 제대로 훈육을 하기 위해서 체벌을 한 것은 의도가 살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한 벌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동 입장에서 보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모로부터 무차별적인 폭력을 당해서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과정 동안에 아동이 겪는 고통은
그 의도와 상관없이 굉장히 심각하고 치명적인 영향을 이제 주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죽음에 이르렀는데요. 그런 사건의 경우에 이제 사실은 죄에 상응하는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져야 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지 못했다. 그런 이제 아쉬움, 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아동의 고통을 과연 이 사건에서 반영을 했는가, 예. 우리 모두 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네, 뭐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판결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외국의 사례랑 비교해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의 그렇죠. 사례는 어떻습니까? 네네. 사실 이제 아동학대를 뭐 처벌이 능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처벌은 그 행위에 대한 그 죄를 묻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외국에서는 다른 사건보다 특별히 아동학대 사건은 굉장히 중한 범죄 행위로 인정하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살인죄까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고 있습니다. 네. 예. 외국의 사례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아동학대 해외 사례인데요. 영국의 사례군요. 어머니와 동거남이 굶기고 때리고 강제로 소금을 먹게 해서 뇌 손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네. 독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네요. 어머니의 동거남이 이제 주먹으로 구타해서 뇌 손상으로 이제 아이가 숨졌는데 이 역시 이제 무기징역 판결이 나왔고요. 네. 미국의 경우를 보면요. 어머니의 동거남의 플라스틱 야구 방망이로 구타를 했고 주먹질 등으로 학대를 해서 사망했는데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좀 강력한 판결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뭐 그건 당연히 외국에서는 아동학대를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보고 또 그렇게 예. 국민 인식 등을 위한 교육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 전체가 아동학대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예. 네. 변호사님, 검찰이 이제 항소하겠다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만약에 항소심에서는 살인죄가 적용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건 같은 경우 특히 칠곡 같은 경우를 봐도 뭐가 좀 문제가 되냐면 애초에 아이를 그렇게 폭행한 것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예. 그렇게 다친 상태에 있는 아이를 방치해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부모는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예. 자녀를. 그런데 보호 의무가 있는데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 아이를 보호하지 않은 것 자체를 일부러 다치게 한 것 못지않게 처벌하라고 법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원인도 부모가 일으켰고 예. 그렇게 해서 아픈 아이를 또 버려두기까지 했어요. 양쪽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상해 치사라는 제목이 적용됐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네. 뭐 이번에 뭐 칠곡 사건을 비롯해서 아이가 이제 아동학대로 숨지는 사건까지 이제 발생을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아동학대다 그러면 신체적으로 이제 구타를 하는 것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아동학대 중에서 방임도 상당히 이제 그럼요. 문제가 네, 되죠. 네, 얼마 전에 이제 그렇습니다. 또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방치된 4남매가 또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심각한 아동학대라고 볼 수 있죠. 물론입니다. 예.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예. 행동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고 신체적 학대, 네. 또 정서적 학대, 방임, 그리고 이제 성학대 이렇게 4가지 유형의 학대로 예. 분류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은 뭐 방임으로도 아동이 그 죽음에 이르게 되기도 하고요. 정서적 학대나 성학대도 물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최근 12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가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 저희 통계 그래프가 있나 한번 보시죠. 네, 2001년에서 2012년까지 이제 아동학대 때문에 숨진 아동 수가 97명, 그러니까 집계된 것이 97명이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 보이는데요. 네. 또 학대 행위자 그리고 피해 아동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가해자의 80% 이상이 함께 사는 부모였다고 합니다. 대부분 아이를 낳은 친부모로 집계가 됐는데요. 최근에 두 사건 모두 계모에 의해 발생한 특수한 경우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친부모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다. 이런 통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네. 현장에서 보시기에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맞습니까? 어떻게 네, 맞습니다.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아동학대는 아동을 주로 돌보시는 분들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요. 친부모가 아동을 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제일 많고요. 예. 그리고 뭐 학교에서 또 이렇게 친부모하고 계부모 비율로 보면 이제 계부모 비율이 워낙 현격히 낮기 때문에 예. 발생 자체는 그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혹시 이번 사건으로 아이를 열심히 키우시는 부모님들께서 네. 뭐 오해를 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하는데 이제 정부가 이런 일 터질 때마다 신고 의무제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동학대다 보니까 뭐 집안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좀 상관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그렇죠. 이런저런 이유로요. 좀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특례법이 제정이 돼서 네. 9월부터 이제 신고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경찰이 됐건 학교의 선생님이 됐던 아니면 병원 같은 곳에도 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을 진료하다가 보면은 뭔가 수상쩍은 상처를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해놨는데 문제는 이것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누가 그렇죠. 왜 지금 그거 가지고 정말 어떤 인식 자체가 네. 남의 집안일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있으니까 괜히 그걸 가지고 문제 일으켜서 뭐 자기가 좀 안 좋은 일을 당할까봐 과태료에서 그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가해를 한 거 못지않게 봐야지 이런 게 없어지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신고 의무와 관련해서는 사실 2000년에 처음으로 아동학대 관련 법이 생길 때도 신고 의무자 규정은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의 신고 비율이 70% 이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한 30%를 조금 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신고 의무자의 신고 비율이라는 것이 자기가 교사로든 또 의사로든 또 변호사라든 뭐 이렇게 그 자기의 직무를 하면서 아동이 학대를 받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관찰해서 구해내겠다는 그런 의지인데 예. 그런 신고 의무를 하도록 지금 법률적으로는 뭐 과거부터 이렇게 규정이 되었는데 네. 신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강제 규정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네. 예.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강화돼야 된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근데 보통은요, 보통의 가정에서는 아이들 너무 위에 키해서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이제 있는 사실은 건지. 예. 대부분 많은 부모님들께서 본인들 마음대로 하시는 것을 훈육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예. 사실은 아동의 그 입장에서 저희들은 이제 아동 권리 쪽에서는 그걸 아동 최선의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부모님들께서 체벌을 하시면서 그 심각한 수준의 학대를 하시면서 그게 자기로서는 훈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사실 이제 문화적으로도 체벌과 훈육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예. 또 체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체적 학대와 체벌이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좀 부모 교육이 열심히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이번 판결, 이번 사건의 파장이 커지니까 정부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5천 명 늘리겠다 이런 내용도 내놨고요.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정부로서는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뭐 시작을 한 것이고 실효성을 따지기 전에 당장 급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법원이나 검찰 쪽에 더 힘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 사후에 일이 터졌을 때 처벌하는 쪽에 강력하게 권한을 주고 있지 그 이전에 막기 네. 위해서 막기 위해 필요한 어떤 데는 권한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됐든 뭐 학교가 됐든 보호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 못지않게 강력한 권한도 줘야죠. 그래야 아이들을 실제로 보호할 수가 있죠. 예. 예. 어린이는 가정과 국가의 미래인데요.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 범죄 반드시 사라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분들이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박은미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